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도쿄 중심부로부터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타치카와시. 이곳은 주변에 8곳의 도시와 맞닿아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꽤 번잡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던 2021년 6월 1일 막 두두두두두 거리면서 타치카와 역 상공에서 시끄러운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민들이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머리 위로 올려다보니까 헬리콥터 무려 3대가 날고 있었습니다. 뭔가 긴박한 일이 벌어졌나?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 타치카와 역과 이어져 있는 백화점 입구에 다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막 사람들 통제를 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막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하고 있던 그때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긴급 경보. 6월 1일 화요일 16시 이전 타치카와역 북쪽 출구 부근에서 남녀 2명을 칼로 찌른 사건의 용의자가 도주 중입니다. 용의자는 현재 흉기를 들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사람들을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은 살상 사건은 사실 한 모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역 근처의 러브 호텔에 한 남성이 혼자 체크인을 하게 되죠. 뒤이어 그는 출장 풍속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던 31살의 모리야 코미치를 호출합니다. 잠시 후 모리야가 호텔에 도착했고 그 남성이 묵고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성이 나왔죠. 근데 모리야 눈에 딱 남자가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순간 흠칫 놀랬지만 이내 살갑게 대화를 나누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3시 30분 모리아가 급히 소속되어 있는 그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야 빨리 좀 와봐. 여기 이 사람 지금 도찰하고 있잖아. 이 전화는요. 그녀가 호텔 방 안으로 들어간 지 불과 10분 만에 걸려온 전화였어요. 모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방 안에 내가 들어가 보니 아주 어색한 각도로 세워진 이 휴대폰이 눈에 들어오더라. 직감적으로 그게 몰래카메라다라는 걸 알아챘고 일단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성매매 업소 직원이 급하게 호텔로 달려갔어요. 사실 이미 도찰을 들킨 상황에서 남성이 그녀에게, 모리아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는 막 뛰어서 호텔 방 앞에 도착합니다. 벨을 띵동 눌렀어요. 문이 살짝 열리면서 그 남성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희 지금 플레이 중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뻔했죠. 직원은 모리아를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방 틈으로 발을 딱 밀어놓고 강제로 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배에 강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 남성이 직원의 복부를 칼로 마구 찌른 거예요. 이후 그는 도주했고요. 잠시 후 3시 45분 직원이 겨우 의식을 찾아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막 도착했을 때 이 현장은 처참한 상황이었죠. 복부를 찔린 그 직원의 피가 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고요. 방바닥에서 20cm짜리 부엌 칼이 발견됩니다. 그 신고를 한 직원은 5층 복도에서 발견됐고 모리아는 호텔 방 안 침대 옆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시 모리아는 반알몸 상태로 흉부를 중심으로 70개 이상의 찔린 상처가 보였습니다. 70번, 그러니까 침구까지 이미 다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모리아가 심폐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합니다. 그나마 남성 직원은 중상을 입었지만 극적으로 목숨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범인이 도주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됐죠. 그러다 얼마 후 이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타치카와 역으로 이어지는 한 빌딩에서 여러 개의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간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이 즉각 역을 다 둘러싸고 폴리스 라인 치고 도주 중인 그를 찾기 위해서 헬기까지 출동시켰던 거예요. 동시에 역에 있는 CCTV 카메라 보면서 계속 행방을 쫓았고요. 그 결과
범인은 타치카와역에서 이미 출발을 해서 하이지마역까지 전철로 이동한 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노란색 스쿠터를 타고 사라졌고요. 다행히 호텔과 역 인근의 CCTV 가지고 그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막 실루엣 다 찾았고 결정적으로 스쿠터의 번호판도 확인합니다. 이제 체포는 시간 문제겠죠. 사건 발생으로부터 20시간이 지난 6월 1일 오전 11시 반. 현장에서 13km 떨어진 도쿄도 하무라시 노상에서 노란색 스쿠터를 타는 한 소년이 발견됐습니다. 검문을 하던 경찰이 그를 불러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라고 물었죠. 이 소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해요. 저 여행 중인데요? 그러세요? 이 소년의 너무도 덤덤한 반응에 오히려 경찰도 당황했다고 해요. 그가 타고 있는 스쿠터의 번호판은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번호판과 일치했거든요. 경찰은 그가 범인인 거 알고 있어요. 즉각 이 소년은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체포 당시 그의 오른손은 화장지로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반창고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70번 이상이나 찔렀으니 당연히 손에 큰 상처가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젊은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범인은 19살의 남성 카토 세이야.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겨우 19살이었다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진술이에요. 왜 그 성매매 여성을 죽였냐라고 살해 동기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매매하는 여성은 저출산과 고령화를 조장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라 하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사람을 죽이는 동영상을 봤는데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백을 하는 내내 카토 세이야는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다소 자랑스러워하는 눈치예요. 경찰 앞에서 약간 자기를 치켜 세우면서 막 칭찬하기도 하고요. 앞서 방 안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 기억하시죠? 사실 그건 카토 세이야가 성관계의 순간을 담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살인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생각보다 빠르게 모리아가 이걸 눈치채니까 곧장 그녀를 살해해버린 거고요. 카토 세이야는 2001년생으로 택시 운전사 아버지와 전업 부부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형제로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어쩌다 살인범이 된 거냐? 히키코모리였냐? 사이코패스냐? 아니요. 그런 것과 거리가 있었어요. 카토 세이야는요, 중학생 때 축구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편은 전혀 아니었고요. 축구 실력이 썩 좋진 않았지만 또래들과 잘 어울리고 또 연습도 꽤 진지하게 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축구부 내에서 연습 방식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카토가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는 꽤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변 친구들이 얘가 이렇게 완강한 면이 있구나 라고 놀라기도 했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갑자기 친구들한테 S교라는 어떤 종교, 특정 종교를 권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고등학생이 약간 사이비도 아니고 이런 종교를 막 전도하냐고요. 게다가 얘랑 대화를 하면 주제도 좀 독특한데 자신의 몽정의 이야기를 막 쉴 새 없이 떠들어댑니다. 이건 좀 들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건 네 사생활이지.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둘 그와 멀어져 가기 시작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반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데 반성문에다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 대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카토 세이야는 결국 2학년 1학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중퇴를 합니다. 이후 그의 라인 프로필, 그러니까 라인은 우리나라 카톡처럼 일본에서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인데요. 라인 프로필을 보면 기이한 상태 메시지가 종종 올라왔어요. 그게 땡땡이를 저주하고 암으로 죽인다. 나는 걔를 만나면 때릴 거다. 땡땡이는 눈이 안 좋아져서 실명할 거다.
이게 대부분 막 누군가를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은 학교 친구들이었고요. 이름은 또 계속 바뀝니다. 나중에 언론사에서 이때 이름이 언급된 그 친구들을 취재하게 됐어요. 혹시 이전에 카토 세이야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폭력을 저지른 게 아니냐 했는데 아니요. 오히려 친구들은 저는 걔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걔랑 교실을 이동할 때 눈이 한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걔가 나한테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그 이후로 나를 저주하더라. 그러니까 다들 좀 황당해하는 입장이었죠. 어쨌든 카토는요.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편입해서 2020년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노인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해요.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노인 시중 드는 건 견딜 수 없어. 때려쳤죠? 그리고선 그냥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당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한편 그 당시 카토는 상당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는데요. 휴식 시간마다 편의점에 가서 그 기프트 카드를 사고 요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스마트폰 게임에 전부 써버리는 거예요. 휴식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왜 얘가 돌아오지 않나 하고 가서 보면 화장실에서 막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태만이죠. 한편 그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아들의 문제를 크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좀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종교에 빠져 있어서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카토가 과거부터 막 친구들 물건 훔쳐갔잖아요. 그러다 결국 2021년에 절도죄가 드러나서 가정법원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감찰관이 와가지고 부모님 아들을 좀 정신과에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권했는데 아버지의 입장은 아직 어린애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안일한 반응이었습니다. 3개월 후인 2021년 4월 카토는 금속 가공회사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인간관계 문제로 일 그만둬요. 근데 이때 가족들한테 자기가 그만뒀다 말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계속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들키고 말았죠. 이때 카토의 아버지가 대노하면서 너 일 안 할 거면 먹지도 마! 살지도 마!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했어요. 물론 부모로서는 충분히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아이가 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신경 써주지 못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카토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혼이 나고 나서 크게 낙심해요. 그러면서 인생 다 귀찮은데 나 그냥 죽어버려야지 라는 자포자기에 빠졌고요. 그러다 갑자기 생각의 회로가 왜곡됩니다. 혼자 죽기엔 어딘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동반자를 떠올렸죠. 그게 바로 성매매 여성 모리아였습니다. 사실 이미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호감을 느꼈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을 해보니 그녀가 같이 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죽은 모리아로서는 정말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해요. 작년 2023년 11월 카토는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어요. 보통 판사가 기본적인 출생지, 생년월일 묻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정해진 주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잘 대답을 해요. 이어서 검찰 측이 그의 기소장을 낭독하면서 당신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다 하나하나 낭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돌변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윽박지른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스타워즈, 인터폴에 가면 라이더, 울트라 가면, 남극에 가는 사람 거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제가 진짜 맞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냥 갑자기 무슨 정신병사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판이 잠시 휴정됩니다. 근데 이후에도 이상 행동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그는 퇴정 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카토의 변호사 측은 카토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인에 있어 무죄라는 거예요. 더욱이 남성 직원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사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살인 미수죄가 아닌 단순 상해죄라고 주장했고요. 이건 뭐 죄를 피해가기 위한 변호사들의 뻔한 수법이기도 하죠. 앞서 카토의 이상 행동도 어쩌면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연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결국 어떤 판결이 났을까요? 2023년 12월 법정은 카토 세이야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이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명시했어요. 사전에 식칼 준비해서 갔잖아요. 범행 흉기요. 그리고 범행 후에 현장에서 도주했고 또 경찰관한테 검문당했을 때도 뻔뻔하게 거짓말했고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뭐 자백 스펙트럼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 판결이 오가는 와중에도 카토는요 계속 울트라 가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막 인터폴 이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최종 판결 징역 23년 하고 딱 내려지니까 말하길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제정신도 돌아온 거야? 그가 이번 판결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죠. 와, 이제 히데요 연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재판에 흥미로운 일화가 있었는데 피해자 모리아의 유가족 측은 딸을 죽인 범인이 2년 반 동안 재판이 진행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거기에 무죄까지 받았으면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참고로 범인 카토의 아버지는 법정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아들이 밉다 해도 과연 이게 옳은 행동일까요? 어쩌면 이 부모는 서서히 아들이 망가지는 동안 그냥 아직 애니까 그렇지 다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방관했던 건 아닐까요? 그것도 책임이 있어요. 이젠 감옥에 갇힌 아들이 이것 또한 다 괜찮아질 거다 라고 믿는 건 아닌지 두려워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도쿄 최대의 활락가인 신주쿠 가부키초. 이곳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곳인데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죠. 번화가답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는데 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특히나 즐비한 술집에 넘쳐나는 취객들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사건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가부키초가 특히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을 남기게 된 사건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제대로 된 전말이 밝혀지지 않아 더욱 미스테리하게 기록되고 있죠. 때는 1981년, 약 40년 전의 가부키초는 지금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여전히 붐비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가부키초의 뒷골목은 분위기가 더 은밀했어요. 여기에는 러브호텔, 소위 말하는 모텔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20일, 가부키초에 있는 A 모텔에 한 쌍의 남녀가 체크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너무 당연한 풍경이라서 종업원들은 이들에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커플 중에 남성만이 홀로 모텔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은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종업원은 방을 빼달라는 요청차 내선 전화를 걸게 됐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방을 찾아갔고 잠시 후 그가 마주한 것은 끔찍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방에는 목이 졸린 채 살해당한 아까 그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방 안에 다행히 명함이 하나 남겨져 있어서 그걸로 신원이 파악됐는데 피해자는 가부키초의 한 카바레에서 일하던 33살의 호스티스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호스티스는 직업 특성상 가상의 신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그녀의 명함으로 알게 된 신원이 사실상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추후에나 진실이 밝혀졌죠. 사실 그녀는 33살이 아닌 45살의 중년 여성으로 과거 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잃은 뒤 이곳저곳 떠돌다가 가부키초 캬바레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한편 그녀와 함께 체크인한 이 남성의 신원을 밝혀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여자의 지인인지 아니면 그녀가 호스티스로서 받은 손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격한 종업원들에 따르면 남성의 인상착의가 젊은 셀러리맨 같았다는 증언이 전부였어요. 그 외에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고요. 이 사건은 그렇게 크게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한 달가량이 지난 1981년 4월 25일 이번엔 인근에 있는 B 모텔에서 또 한 번 교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 피해자는 20살 전후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채 사망해 있었죠. 종업원들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은 셀러리맨 느낌의 남성과 오전 9시쯤 체크인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이 남성이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혼자 먼저 모텔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후불제였나 보죠. 어쨌든 이걸 본 종업원이 이상함을 느껴서 방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정황이고요. 현장을 좀 살펴보니 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 죽은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귀걸이, 샌들, 담배 라이터 등이 있었지만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용의자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죠.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사실 이 주근이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을 특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소지품이 있긴 했지만 신원을 알 만한 게 없었거든요. 아마도 범인이 그녀의 신분증을 가지고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신주쿠 경찰은 우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몽타주를 제작했고 그걸 또 전국에 배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서도 피해자와 관련된 제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한간에는 혹시 외국인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은 계속됩니다. B 모텔 사건으로부터 또다시 한 달이 조금 지난 1981년 6월 14일, 이번엔 새벽 6시 반입니다. 가부키초에 있는 C 모텔에 남녀가 함께 체크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30분 후인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남성이 먼저 모텔을 빠져나갑니다. 동행한 여성 체크아웃 시간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예상하셨겠지만 종업원이 방을 찾았을 때 피해 여성은 스타킹에 목이 졸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발견 당시 그녀는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그녀도 견디다 못해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이번엔 주근이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살고 있던 17살 A양이었습니다. 마침 그 모텔 방 안에 그녀의 도서관 대여 카드가 남겨져 있어서 신원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A양은 회사원 부모를 두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더니 끝내는 퇴학까지 당하게 돼요. 사망했을 당시에 한창 방황의 시기를 거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장래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연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극 관계자를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했었는데요. 자, 그럼 그녀가 만난다던 그 연극 관계자, 경찰은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말의 단서로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진짜 연극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추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의 부검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위장에 약 200cc가량의 커피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가부키초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용의자가 동행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타임라인을 세워보면 피해자는 먼저 가부키초 한 카페에서 그 연극 관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그와 함께 모텔에 간 것으로 추정돼요.
아니 그러면 근처 커피숍을 수소문하면 되잖아요.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합니다. 참고로 그 C 모텔에 있는 종업원에 따르면 같이 왔던 남성이 키가 한 160cm대 그리고 나이는 30대 정도의 직장인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셀러리맨이요. 네, 계속 동일한 목격담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C 모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들은 앞서 A, B 모텔 사건을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상의 사건이 3번이나 그것도 짧은 간격으로 발생했죠. 경찰뿐만 아니라 사건을 접한 대중들까지도 이거 연쇄살인 사건 아니냐 라면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럼 뭐해요. 정말 답답하게도 증거가 없어서 꼬리를 잡지 못하는데요. 물론 범행 수법에서의 유사성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또 더 정확히 보자면 한 명이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여나 모방범이 존재하는 건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수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오마이갓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살인미수였어요. 1981년 6월 25일 D모텔 30대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함께 체크인합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여성이 다급히 데스크로 내려오더니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길 남자에게 목이 졸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여자가 격하게 저항을 했고 남자는 제압을 포기한 듯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만 갈취해 도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가까스로 도망친 그녀가 해당 남성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게임센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어요. 혼자 있는 자신에게 이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고 이후 함께 모텔에 오게 된 거죠. 이게 급만남이다 보니까 피해 여성은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이 사건 역시 앞서 사건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자, 조금만 더 통합적으로 살펴볼까요? 4건의 사건에는 연쇄살인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증언이 일치해요. 다들 입을 모아서 젊은 셀러리맨이라고 언급했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하디 흔한 특징입니다. 그냥 다들 그냥 젊은 회사원 같은데? 그 어떤 목격자도 이 말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했어요. 이목구비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심지어 그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사건도 있는데 몽타주가 작성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몽타주 없이 사건이 진행됐고요. 또 범인은 피해자들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닌 대부분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는 가부키초에 있던 호스티스였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지금 신원조차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성매매의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당일에 접근한 정황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유사한 살해 방법에 주목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목이 졸려서 사망했어요.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특히나 팬티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것까지 동일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연쇄살인마로 충분히 몰리던 중이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것만으로 연쇄살인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범행에 일단 규칙성이 없다는 특징이에요. 실제로 연쇄살인범들의 범행 패턴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요일이나 어떤 날씨 또는 범행 간격 혹은 피해자의 특징 같은 유사성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사건에는 장소의 유사성만 있을 뿐 그 외에는 또 다소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어느 범행에선 주근이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려고 막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태 신원 모르고요. 근데 또 다른 범행에선 신원을 알만한 물건들을 정말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도 했고요. 이렇게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점에서 모방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었죠.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은 그 어떤 현장에서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대적인 특성상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제대로 시도라도 해볼 만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80년대에 CCTV 자체가 흔하지 않았죠. 근데 무엇보다도 모텔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더욱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숙객들이 자신의 모습이 모텔 CCTV에 남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거예요. 비록 그곳이 우범지역이라 할지라도요. 어쩌면 범인은 이 사실을 악용했고 어렵지 않게 범행을 저지른 후 후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가부키초 모텔 연쇄 살인 사건. 그 당시 일본 전역은 떠들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은밀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그것도 4건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에 대해 파악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건 해결의 진전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죠. 근데 이렇다 보니 대중들의 관심 또한 금세 식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추가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은 차례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지난 1996년에는 아예 영구미제 사건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나마 이 사건으로 인해 변화가 있었다면 그 가부키초 전역에 CCTV 설치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손님이 싫어한다 한들 살인사건까지 나는 이 위험한 곳에 카메라가 필수적인 걸로 느껴진 거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가부키초에서는 몇 건의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가부키초? 거기 너무 위험한 데 아니야?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고요. 한 예로 일본에서 유학했던 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봐도 가부키초의 그 은밀한 지역을 여성이 혼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한 시대를 강타한 가부키초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이제 42년이 지난 지금 진범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밥은 먹고 다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